자, 이번에는 과학기술과 윤리인데 벌써 이제 한 절반 정도 가량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 아마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야. 뭔가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뭔가 애매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 것 같은데 문제 풀리면 틀리고 쉬운 내용 같은데 뭔가 또 이상하고. 자,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어떤 그 윤사처럼 구체적인 사상가들을 다 확인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정리를 하지. 그 사상가별로 좀 짧게 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일수록 더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과학기술, 과학. 자, 과학기술과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결국은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인류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자연적인 한계를 좀 극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보다 인간이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 아닌가 싶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됐건 비행기가 됐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지?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한 거고. 그치?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핸드폰, 스마트폰이지. 이거 발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송신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숙명이 아닌가 싶어. 그렇잖아. 결국은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더 인간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일 것 같아. 그런데 그럼 현대사회에서 왜 이놈의 과학기술이 문제가 되느냐? 포인트 하나겠지. 자,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달하는 목적은 당연히 뭐겠어? 자,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인간을 위해서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시킨 과학기술이 오히려 누구를 지금?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가장 간단한 예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도 하지만 결국 뭘까? 핵 문제. 핵. 자, 핵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한테 유리할 수 있는 도구기도 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시간에서 배웠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 가장 효율적인 자원일 수 있다고. 그치?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핵 때문에 어떻게 되지? 삶 자체가 조금 위협받고 있어. 지금 시끄러운 북한 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분명히 핵이라고 하는 거는 유용한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좀 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될 수 있는. 자, 아니면 좀 더 한번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 자, 스마트폰. 이제는 없이 못 살지. 그치? 친구들이랑 카톡 해야 돼, 페이스북 해야 돼 등등 할 것도 되게 많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 전부 다 불안해하지. 그치? 아마 하루라도 핸드폰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싫을 거야.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은 항상 좋은 것만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뻔한 얘기일까? 자,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잖아. 그치? 사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친구 필요 없어. 굳이 사람과 면대면, 즉 오프라인 상에서 얼굴을 맞대고 할 필요 사실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인간 소외, 비인간성, 그치? 이런 식의 문제점도 사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것들이 왜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과학기술은 좋다, 나쁘다 등등등 이런 판단을 본인 스스로 내리지 말고 대체 과학기술과 윤리가 어떠한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식의 입장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좀 기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사실 이 단원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한 가지야, 한 가지. 말을 바꿔서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야. 자, 과학기술을 같이 중립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느냐 이 말이거든. 자, 가치 중립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딱 이 한마디면 그냥 될 것 같아. 자, 과학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아니 기술이 뭐가 잘못이냐, 그치? 잘못은 뭐다?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 되겠지, 그치?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이다. 즉,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럼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옳다, 그르다, 또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또 좀 더 어려운 말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 이런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가치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연구할 때부터 해서 뭐가 필요하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즉, 내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이런 식의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조작이라는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건 일종의 과학기술이 되겠지. 그럼 이 과학기술은 올바른가 옳지 않은가,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는 것은 좋은가 나쁜가,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쪽이 사실은 가치 판단을 하는 쪽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지만 이 단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두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자, 그래서 쭉 보면은 결국 시작은 그거겠지. 이제 인류 사회는 과학기술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모두가 동의하는 건 있어. 뭘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다. 또 하나 뭘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은 중단돼야 되나? 그렇지 않아. 계속 기술은 발전을 하기는 해야 될 거야. 그치? 다만 우리가 그거를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논점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즉, 과학기술을 없애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고. 그 말은 문제 풀 때도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말들이 있지. 없애야 된다, 이런 말들은 다 오답이 될 거야 아마도. 자,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인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 즉, 가치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입장이 되겠지. 자, 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는 거지. 기술이 문제냐? 이건 나아가서는 어떤 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과학자, 즉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선악의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치? 왜? 만든 사람은 죄가 아니고 기술 자체도 죄가 없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될 거야. 과학기술 자체는 우리가 흔히 과학적이다라고 할 때 객관적인 느낌이 드니 주관적인 느낌이 드니? 주관적인 것 같아. 과학기술이라는 게 스마트폰 기술이 주관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과학기술이라 부를 때에는 뭐 같아? 객관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니 과학 법칙, 과학 기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팩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평가될 수 없는 거다. 왜? 아니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어떤 팩트를, 어떤 법칙을 찾아내고 기술을 만들어낸 건데 이 자체가 어떻게 주관적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자, 이쪽이 이제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거를 부정하는 쪽들, 이 핵심은 그거겠지. 자, 결국은 과학기술이라 하는 거는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니? 인간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평가가, 가치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겠지. 그치? 왜?
결국은 스마트폰이 됐건 핵무기가 됐건 뭐 등등등 기술이 됐든지 간에 뭐든지 개발이 되면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쓰는 걸 거란 말이야. 그치? 또 아까 처음 말했듯이 인간의 유용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찌 인간에 관련된 문제인데 같이 중립적일 수 있겠느냐?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한 쪽이 되겠지, 이쪽 사람들은. 그치? 따라서 이 과학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가 필요하다. 윤리적 검토, 가치 판단 등등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가치 중립성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다. 부정한 입장이 될 거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쪽을 강조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람이 야스퍼스. 자, 그 다음이 푸엔카레라는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제 어떤 게 되는 거야? 기술은 수단이다. 그리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기술을 만들어낸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뭐 정치인이 됐건 등등등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런 말도 해. 자, 과학기술과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지만 한번 이건 이제 푸엔카레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런 그림 생각해보죠. 그림을. 얘가 과학이고 얘가 기술이야. 아니 기술이 아니라 얘가 윤리야. 윤리. 사회 윤리. 자, 그러면 이 둘은 분명히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지만 서로는 별개의 영역이란 말은 이제 뭐가 되는 걸까? 서로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지. 과학기술은 기술 그 자체로 내버려 둬야 된다 입장인 거고 반대로 부정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하이데거. 우리 하이데거 본 적 있었지? 언제 봤었어? 죽음에 대한 문제 얘기할 때 얘기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었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주체적인 실존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었어. 그치? 하이데거는. 자, 그때 나왔던 사람이야. 하이데거 주장은 당연히 뭐다? 만약에 과학기술의 개발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인류는 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요 표현. 무방비 상태. 즉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달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어디에 빠지게 된다?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비할 수 없고 그 모든 피해를 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 이런 입장이 있고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은. 그래서 과학기술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는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 자, 이런 말 한번 보자. 자, 과학기술을 연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당화 맥락이고 하나는 활용 맥락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당화 맥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핵무기 예를 들어보자. 자, 핵이라는 것은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지고 핵무기 또는 뭐 핵이용, 핵물리학 이런 식의 물리학의 발전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법칙이나 기술이 만들어져야겠지. 이 기술을 만들 때까지는 즉 그 기술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정당화 맥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정당화라고 하는 거는 그 기술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핵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핵 에너지를 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가치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없어. 핵무기를 만드는 거니까. 핵 에너지 이용권 만드는 거니까. 또는 유전자 조작, 뭐 생명과학적 부분에서 유전자 조작 이런 거 만든 거니까 그 기술을 만드는 과정까지 만들어서 입증할 때까지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거를 이제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자, 핵 에너지를 만들었어. 만약에 핵 에너지를 뭐 우라늄이나 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핵 분열을 시켜서 뭐 핵 에너지가 나온다. 까지는 정당화 맥락이야. 근데 이 핵 에너지를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부터는 이제 여기는 뭐가 개입돼야 된다.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 자, 그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는 걸 거란 말이야. 그치? 어떤 과학적인 법칙과 원리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까지는 가치 판단이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러면. 그치? 어디에 쓸 것인가부터는 이제 무슨 문제가 된다?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활용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고, 이제 뭐 사례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예문으로 나온 중 하나가 뭐냐면은, 종말의 시계라는 게 있어. 종말의 시계. 종말의 시계라고 하는 거는 12시 7분 전후로 시계가 맞춰져 있는데, 이 12시가 되면 이제 뭐야? 종말이야. 지구의 종말. 근데 뭐로 인한 지구의 종말이냐? 하느님의 계시가 아니라 뭘까? 핵전쟁. 이게 이제 1947년도에 만들어진 시계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있거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1945년도에 이제 보면 어떻게 되니? 미국이 일본에다가 이제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렇지, 일본이 항복을 한단 말이야. 자, 이러면서 이 핵무기라든지 또는 과학기술의 과도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니? 언급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넘어가서 쭉쭉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과학기술은 분명히 성과가 크지. 봐봐.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안 살아도 돼. 그치? 우리 이제는 거리를 이동할 때면 당연히 뭐야?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고 스마트폰 쓰고 있고 등등등. 사실 인류는 느끼진 못하지만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과학기술의 성과를 그대로 맛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얻는 성과는 우리가 다 알아. 중요한 건 뭘까? 과학기술이 가져온 문제점. 특히 어떤 문제점? 윤리적 문제점이라는 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뭘까? 환경오염. 그치? 환경오염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과거에는 전쟁을 한다라고 기껏해야 총칼로 으아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야? 총 쏴, 대포 쏴. 자, 전쟁 이제는 뭐지? 대량으로 한 방에 인류가 종말의 길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인간 개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어, 사실은. 이건 비단 무기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 생각해, 환경오염. 자, 그런 경고 많이 나오잖아. 환경오염이 이 이상 더 심해지면 전 지구적 종말로 갈 것이다라는 등등등. 그치? 그런 위협들도 많이 보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자고.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파놉티콘. 자, 혹시 들어봤니? 좋아. 이거 이제 흔히 말할 때 그냥 원형 과목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벤담이야. 벤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리주의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파놉티콘을 얘기하면서 요런 체제의 문제, 사회적 문제를 짚은 사람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건 그거야. 자, 감옥인데 어떤 식의 감옥이냐면은 가운데 이렇게 탑이고 요 주위에 이제 삥 둘러서 이제 원형으로 감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감옥이 이런 식의 이제 원으로 감옥이 이제 있으면 요 가운데에 탑이 있는 거고, 여기를 둘러싸면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죄수들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죄수들을 감시하는 거야. 그럼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다 볼 수 있지. 근데 구조상 요 죄수들은 여기를 볼 수가 없게 만들어진 구조야. 즉, 뭘까?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킨 게 되겠지.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어떨 때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비유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감시야, 감시. 자,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얘기하니? 스마트폰 쓰거나 컴퓨터 쓰면서 해킹이라든지 또는 내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다 가지고 있지 않아? 그치? 뭐 심심치 않게 무슨 동영상 유출이라든지
그치? 그리고 뭐 가끔 뭐야, 뉴스에 보면은 뭐 국가기관이 어디를 해킹했다는 둥, 뭐 북한이 우리를 해킹했다는 둥 하면서 되게 우리를 어떻게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야. 자,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어느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할 수 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과학기술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물질적인 편의성은 가지고 왔지만 어때? 감시당한다는 거, 통제당한다는 거, 이런 위험성 당연히 있어 없어? 당연히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감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 파놉티콘과 함께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이거 어떻게 기억해 놓으면 좋아. 빅브라더. 왜냐면은 빅브라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뒤에서 감시하고 있는 존재, 그 국가 권력, 그거를 빅브라더라고 불러. 조지 오웰의 소설에 보면 나오는, 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사례를 좀 보자면, 비유되는 얘기를 보자면은, 자, 기술 지배 현상. 자,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술은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거든. 그럼 인간이 기술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왜 영화 터미네이터 있지, 터미네이터. 뭐 지금은 좀 인기가 없는 영화 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어릴 때만 이게 참 최고의 인기 영화였거든. 나오면은 막 정말 항상 뭐 헐리우드 영화 막 대박 치고 이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그거야.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인 터미네이터가 인간의 힘을 능가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를 설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단 말이야. 이러한 터미네이터 이야기 바로 뭘 말하느냐? 자, 인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기술이 오히려 누굴 지배한다? 자, 지금 봐봐. 지금 우리 사실은 많이 쓰지 그런 말. 어떤 말? 스마트폰 노예다. 이게 분명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한 달에 얼마 내주고 쓰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실은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없으면 불안하고. 그치? 심지어 뭐야?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가지고 들어가고 씻을 때도 가지고 있고. 아마 살면서 이제는 나랑 가장 많이 함께 하는 거는 가족도 아니요, 연인도 아니요, 다 누구야? 스마트폰이야. 그치? 절대 손에서 안 떨어뜨린단 말이야. 이것도 전부 다 일종의 기술 지배 현상. 그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아가서는 뭘 가져올 수 있다? 인간소외야, 인간소외. 자, 인간소외라는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왕따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 인간성이 소멸되는 거야, 인간성이 소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이란 가치가 포기되는 것이 사실은 뭐라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인간소외 현상이라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게 인간소외. 자,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요 두 사례는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얘기한 거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그러면서 거대 감시 사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파놉티콘이랑 빅브라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과도한 기술의 개발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기술 현상 두 가지에서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이런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 중에서 막 아직까지도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대립이 심한데 말이야. 요런 말이 나와, 요런 말. 환원주의. 되게 어려운 말 같지? 좀 어려운 말이야. 자, 환원시킨단 말이 뭐지? 환원시킨다는 말? 뭐 원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말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환원주의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환원주의는 뭐냐면 어떠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 만약에 개념이, 아니면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 더 쉽게. 만약에 뭐 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핵. 그러면은 이 핵이라는 거를, 핵은 어디에서 왔지? 자꾸 뭐야, 근원을 찾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그냥 뭐지? 물리학이나 또는 화학에서 말하는 원자,
화학이 있네, 화학. 그치? 나 화학 잘 모르지만. 자, 원자학의 개념에서 온 거야. 즉, 핵 문제라 그러면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 아니니? 핵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갈 것이고, 막 그럴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자꾸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야. 환원주의 핵심은 복잡한 개념을 어떻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핵이라고 하면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이게 가지고 온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차피 핵 문제는 핵이라는 개념은 원자학에서 온 거야. 뭐 입자에서 온 거야. 이러면서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자, 봐봐.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키게 되면은 설명하기는 쉬워. 그치? 왜? 이 근원적인 단순한 개념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나 실제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니? 아니야. 즉 환원주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용이할 수 있으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실제로는 되게 복잡할 수 있고 또는 다양할 수 있는 문제에 치면 어떻게 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는 거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어.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추상적으로 바라봐. 되게 좀 어렵지?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자,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그거지. 연애 상담이잖아. 그치? 연애 상담. 그럼 꼭 얘기가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 야, 결국은 네가 잘못한 거네. 네가 제일 더 좋아하잖아. 말이 많어. 꼭 그런 친구들 있어. 그치? 내가 얘랑 어떻게 사귀기 시작을 했고 둘이 무슨 일이고 막 다 얘기를 해. 다 얘기하는데 맞아. 그러는 결국은 네가 한눈 판 거 아니야. 끝. 이게 환원주의인 거야. 자, 봐봐. 연애라는 건 어차피 똑같이 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건데, 그치? 그러면은 연애하는 커플마다 어때? 다 사정이 다 달라. 그렇지? 커플마다 만나는 과정도 다를 것이요. 다 다를 텐데 환원주의는 그거야. 어차피 둘이 만나도 그냥 사랑하는 게 본질 아니야? 끝났네 뭐. 설명 쉽네. 봐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은 구체적인 문제들이란 해결은 돼? 안 돼? 안 돼. 또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어떻게 해?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려. 자, 추상적으로 만든다는 얘기 뭐냐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 빠져버리는 거야, 이야기에서. 근데 실제로 과연 과학기술과 충돌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냐고.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포인트는. 좀 이해가 되니? 그래서 환원주의 얘기 나오면은 항상 문제에 뭐가 나온다? 구체적인 개념의 원리들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환원주의야. 그래서 분명히 좋은 측면도 있지. 왜? 핵심만 짧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쉽게. 그러나 단점이 뭐다? 실제 윤리적인 문제는 되게 다양할 수 있는 그걸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문제를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게 바로 환원주의의 단점이 될 것이야. 자, 환원주의에 대한 얘기. 요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나오면. 그러니까 환원주의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나 봐. 근데 그래서 그럴 텐데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연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커플마다 다 사정은 있는 마련인데 환원주의로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없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자, 뭐냐면 자,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쉬워. 자, 이거 뭘까?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과학기술의 발전, 즉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자, 혐오주의는 뭘까? 기술의 발전이 좀 심하게 얘기할까? 인류를 어디로 몰고 갈 것이다. 파멸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핵심 가치가 이거야. 유용성. 즉, 아니, 기술이란 것 자체가 어차피 인간이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 아니야? 그럼 그것만 있으면 됐지 뭐. 또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상 발전을 해서 인류한테 안 좋은 게 뭐야? 그치? 먹을 걱정 해결해줬지, 뭐 교통수단, 뭐 통신시설 등등등 다 해결해준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치? 일로 보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쪽 사람들은 뭘까?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한다? 해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혐오주의 핵심이지. 그치? 즉,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은 사라진다는 거야. 그 사례로 나오는 게 이제 보면 뭐냐면은 러다이트 운동이야. 좀 많이 나와, 사례로 보기에서. 자, 러다이트 운동, 다른 말로 이거는 기계 파괴 운동이야. 즉 이런 거야. 공장에서 일하던 공장 노동자들이, 자, 기계가 인간의 일을 어떻게 자꾸 대신하게 되지. 그 어떻게 되지? 나의 일자리는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일한다는 게 뭘까? 하루 종일 같은 일만 해. 자동차를 만드는데 프레스를 찍는 게 있어. 그럼 뭐지? 인간은 계속 이거 하는 거 하루 종일. 그럼 내가 인간이야, 기계야? 그래, 그게 되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해치기 때문에 이거를 파괴한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어떠니?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아, 둘 다? 그치? 그럼 우리 답은 나왔네. 답은 뭐야? 상호 조화. 자, 그래서 지상주의는 지나치게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낙관하고 있고, 반대로 혐오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비관하고 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둘 사이가 좀 적절히 합쳐진 어떤, 자, 조화로운 입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봐봐. 되게 막 말은 많지만 결국 사실은 그 얘기 같지 않아? 그래서 과학기술을 뭘로 봐야 되느냐? 자, 이제는 마지막 과학자까지 와. 과학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우린 이제, 자, 그걸 봐야 돼. 과학자. 자, 책임이 없다라는 쪽과 책임이 있다라는 쪽. 자, 이쪽을 대표하는 사람이 오펜하이머. 되게 많이 나와, 시험 문제,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자, 이쪽 사람은 하이젤베르크. 자, 이 사람은 실제로 뭐냐면은 미국에서 핵을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논리는 뭘까? 핵을 만든 건 나지만, 그치? 쓴 건 내가 썼다? 아니다. 그 입장이야. 즉, 만든 사람과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책임은 어떤 거야? 다르다야. 즉,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를 실제로 일본에 투하한 정치인들 책임이 있는 거지. 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책임이 있어? 이런 주장인 거고. 자, 이 사람 말은 그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러면은 핵무기가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우리 히틀러 어때? 아돌프 히틀러. 아주 2차 세계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잖아. 그치? 이 사람 주장은 그거야. 만약 과학자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 핵을 만들었다 이거야. 이 핵이 일로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과학자가 책임이 없어? 이런 거야. 즉, 이런 말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 과학자라 함은 그 분야, 그 기술에서 어떻게 최고
전문가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낸 기술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봐봐.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핵을 만들었어. 어디다 쓰지? 이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나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얼마나 핵이 유용하고 얼마나 핵이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핵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누구다? 하이델베르크다. 자, 주장은 뻔하지. 그래서 과학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거의 끝났어요. 자, 마지막.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사람입니다. 요나스. 요나스는 다음 강에도 또 나옵니다. 자, 뭐 말하는 거야? 책임윤리. 자,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해. 자, 요나스는 핵심은 그거야. 인간만이 뭘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어떻게? 지구를 포함한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누구한테만 있다? 인간한테만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책임윤리야. 결국은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치? 과학기술도 역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인류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 아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얘기를 해. 다음에 또 얘기한다 그랬어.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 즉, 요나스가 보기에 지금 이 지구나 지금 이 인류는 이번 해에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야. 그치? 다음 생에 또는 미래 세대까지 이 지구를 그대로 물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고려해야지. 그럼 책임져야지. 이게 책임윤리다. 자, 장황하게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핵심된 얘기는 사실은 다 한 가지다. 뭐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과학기술 자체를 같이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다. 기술 자체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뭐지? 이어져서 과학자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오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진리나 또는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 대하는 관점이 크게 연역적 관점과, 즉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귀납법. 자, 연역법은 뭐냐면은 이러는 거야.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내가 흔히 하는 말로는 뻔한 소리, 더 뻔한 소리, 완전 뻔한 소리. 왜 그러냐? 자, 모든 동물은 죽는다. 인간은 동물이다. 따라서 인간은 죽는다. 어때? 자, 뻔한 소리, 더 뻔한 소리, 완전 뻔한 소리지. 자, 그러면은 이 연역법을 쓰는 이유는 뭔지 알아야 돼,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 자,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진리를 찾을 때 이걸 쓰는 거야. 즉,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한 게 무슨 방법? 연역법이다. 자, 내가 왜 이걸 강조했을까? 내가 왜 움직일 수 없는 진리를 강조했을까? 자, 바로 이거는 어느 쪽이 주로 쓰는 방법이다? 이성 쪽. 기억나지? 서양사상에서 이성 쪽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다? 연역법이다. 자, 그럼 봐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새로운 뭔가가 발견이 되니? 아니야. 새로운 뭔가를 발견해서 우와! 하는 목적이 아니야.
다만 뭐야? 어려운 말로 사고의 확장. 즉 인간이 생각하는 이 사고의 폭을 더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목적? 언영법의 목적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 귀납법은. 자, 귀납법은 딱 이거야. 키워도 되는 말. 관찰과 실험. 관찰과 실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태어나서 한 번도 강아지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애가 인터넷으로 만약에 강아지를 주문을 했어. 그랬더니 박스에 하얀 털에 까만 점 있는 강아지가 왔네? 오,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더 시켜야지. 3마리를 더 주문을 했어. 그랬더니 그 3마리가 또 하얀 털에 까만 점 박힌 애야. 너무 귀여운데? 좀 더 사야겠다. 또 샀어. 근데 얘가 그래서 총 10마리를 샀는데 전부 다 강아지로 온 애들은 다 하얀 털에 까만 점박인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결론 내릴까? 강아지는 하얀 털에 까만 점박이구나 생각을 하겠지. 강아지는 그치? 하얀 털에 까만 점. 자, 우리는 알지? 이게 올바르니 틀리니? 틀려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귀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왜? 얼마든지 뭐가 가능해? 반증 가능해.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 뭘까? 이쪽 사람들 당연히 유용성을 갈 수밖에 없겠지. 왜?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결과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뭘 강조하는 쪽? 얘는 약간 이성 쪽이었지? 얘는 당연히 뭐겠어? 경험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쪽은 이걸 중시할 거야. 그치? 자, 그럼 내가 왜 과학 파트의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어떤 과학기술, 어떤 과학적인 뭔가를 봤을 때 그 연구는 이걸로 이루어진 거겠니? 이걸로 이루어진 거겠니? 귀납이겠지. 대부분이다. 생각을 해봐. 왜? 봐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을 자연에서 탐구해서 연구해서 관찰과 실험을 얻어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지 않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야. 과학이라는 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문제를 볼 때 이런 쪽, 과학은 연영법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봐봐. 실험과 결과는 100%가 아니잖아. 즉,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학기술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100% 신뢰할 100% 확신할 수 있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학기술은 누가? 윤리가 항상 감시하고 비판해줘야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사실은 이 단원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뭐다? 과학기술과 윤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요. 그치? 과학기술도 뭐다? 윤리적 판단 밑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 단원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한 이 얘기는 뭐 너무 중요한 얘기야. 연역이랑 귀납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대체 각자가 추구하는 방법과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지만 생활과 윤리 문제를 풀 때 그 생각, 서양에서 이성을 강조하는 쪽과 경험을 강조하는 쪽, 걔네들이 뭘 얘기를 했는지를 절대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단원에 상관없이 갑자기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자꾸 막 이래. 안 배운 건데요? 뭘 안 배워? 다 얘기했는데. 알겠지? 자, 그래서 얼핏 보기엔 쉬운 단원이지만 문제를 한번 꼬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다. 왜? 그 말이 그 말 같거든. 자, 만약에 갑자기 칸트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칸트가 나와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 그 우리는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서 의무를 떠올려야지. 왜? 칸트라면 당연히 뭐랑 이어져야 돼? 의무랑 말이랑 이어져야 되지. 그렇지. 만약에 벤담 미리 나왔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유용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은데 생각을 했다가 실제 문제부터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과학기술 얘기를 해봤고 이제 아마 뒤에 이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올 거야. 환경윤리. 왜? 결국은 우리가 과학기술 때문에 실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뭐 때문이다? 환경이지, 환경, 결국은. 우리는 쉽게 환경오염이라고 하지만 이 환경,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윤리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게 될 거야. 자, 다음에 그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자.